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소, 한국. 저리 비키시오. 이건 우리 중국이 할 것이오. 176km의 모래 집안. 여름엔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폭염과 모든 기계를 집어삼키는 잔혹한 모래 폭풍까지 누가 봐도 불가능이라 결론난 이 땅에 세계 최고 건설사들조차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건 절대 못해. 생명을 걸 순 없어. 라며 말이죠. 중국만 빼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30조 원의 욕심 때문인지 중국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의 상세 브리핑을 들은 순간 중국조차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 참. 네, 그럼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단출한 대표단, 낡은 작업복, 많지 않은 말. 저 사람들 뭐야?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죠. 우리 한국도 실패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그들이 전부 도망쳤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사막, 숨 막히는 열기, 기반시설 제로. 거기에 수천 킬로미터짜리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했죠. 이건 공사가 아니라 장례 절차입니다. 사막은 사람을 삼킵니다. 기업도 국가도 예외 없이 삼켜버리죠.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무너진 현장, 도망친 기업, 숨진 기술자들. 저는 로건 하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극한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만 적어왔죠. 성공을 기대한 적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똑같이 끝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쟁쟁한 팀들이 모였죠. 누가 이 지옥 같은 프로젝트를 맡을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이건 기회가 아니라 덫입니다. 영국 팀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온 그들의 표정이 전부 말해줬죠.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나갔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반 비용만으로 예산이 끝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영향력에 대한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 발을 걸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사막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들에겐 이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남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죠.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러 온 제게 기록할 실패조차 시작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냥 철수 보고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팀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었죠. 돈 냄새를 맡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실적과 인원으로 회의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해본 적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숫자를 늘어놓았고 과거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주었고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회의실 일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도망도 빠르죠. 이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들어왔다가 현실을 마주하고 도망치는 기업들 말입니다. 중국은 돈을 받고 저는 시체를 받습니다. 이 사막에서 욕심은 무덤을 파는 삽과 같죠.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세 브리핑이 시작됐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에서 장비가 과열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국 측 대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비 장비로 교체하면 됩니다. 답변이 나왔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줄어들었죠. 모래가 장비 내부로 유입되면요.
필터를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수시로 지형을 바꾸면 어떻게 측량하실 겁니까? 중국 측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둘러대기 시작했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회피로 바뀌는 과정을요. 처음에는 어깨를 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움츠러들었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팀의 대표가 옆 사람과 눈을 교환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요! 결국 발 빼게 됩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예상대로라고요. 이 사막 앞에서는 누구도 버티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들어온 팀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아직 철수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저 팀도 결국 나갈 거라는 걸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는 나라. 대기업은 있지만 시스템은 불안정한 국가. 한국은 도전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남을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단 규모가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과거 실적을 자랑하는 사진도 없었죠. 말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었죠.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저 손은 서류만 만진 손이 아니었죠. 회의실 일부에서 조롱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쟤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강대국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죠. 한국이 저 사막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달랐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팀을 봐왔습니다. 허세로 들어오는 팀과 각오로 들어오는 팀은 눈빛이 다릅니다. 허세로 들어오는 팀은 자신만만하죠. 우리가 된다, 우리가 해낸다.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성공을 장담하죠.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그들입니다. 각오로 들어오는 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성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죠. 아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팀은 공포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중국이 하거나 아무도 안 하거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화려한 제스처도 자신만만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평소처럼 실패 예측을 적으려 했죠. 어떤 이유로 무너질 것인가? 언제 철수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 저 팀은 물러서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됐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전부 도망친 프로젝트입니다.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손 들지 않을 상황이었죠. 비용, 위험, 실패 확률.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가성비 하청국 정도로 봤습니다. 싸게 해주는 나라, 열심히는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나라. 그렇게 분류해놨죠. 그런데 그날 한국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산을 하면 절대 손들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계산을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온 사람이죠. 성공을 기대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팀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다렸죠. 이 사막이 한국을 어떻게 삼켜버릴지, 아니면 한국이 이 사막에서 뭔가를 보여줄지 저는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러 온 사람으로서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펜을 들기 전에 망설였다는 거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패턴이니까요. 화려한 슬라이드, 과장된 숫자, 자신만만한 약속, 그리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결말. 30년 동안 그 패턴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들의 모습부터 이상했죠. 다른 나라 팀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넥타이 매듭 하나까지 신경 쓴 티가 났죠. 그러나 한국팀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작업복을 입고 온 겁니다.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저기 좀 보라고요. 회의실에 인부들이 왔다고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갔죠. 저 옷차림은 의도적입니다.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한국팀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지 않았죠. 슬라이드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프레젠테이션 첫 마디가 그겁니까? 조롱이 터졌죠. 누군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러고 프로젝트를 따겠다는 겁니까?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음 말을 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죠. 뭔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메모했죠. 허세는 우린 된다로 시작합니다. 각오는 우린 남는다로 시작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허세로 들어오는 팀은 성공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해낸다. 우리가 증명한다. 그런 말을 반복하죠. 그러나 현실이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그들입니다. 각오로 들어오는 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국팀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다른 나라들이 왜 포기했는지도 압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두렵다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두렵다는 말을 하는 팀은 처음 봤죠. 그러나 두려움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봤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드디어 슬라이드가 나왔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슬라이드는 화려했습니다. 완성된 파이프라인 이미지, 물이 콸콸 흐르는 상상도, 웃고 있는 현지 주민들, 꿈을 파는 자료였죠. 한국의 슬라이드는 달랐습니다.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이었죠.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문제점 분석.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장이 문제점 분석이라고요. 보통은 비전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걸 해내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꿈을 먼저 팝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제부터 나열했습니다. 섭씨 50도의 열기, 장비 과열 위험, 모래 유입으로 인한 기계 손상, 수시로 바뀌는 지형, 측량의 어려움, 물류 비용, 인력 관리, 안전사고 위험, 한 장, 두 장, 세 장. 문제점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증명하는 겁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러고 프로젝트를 따겠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저건 정직함입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만들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응 방안? 여기서 한국의 진짜 무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파이프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계산만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오고 트럭으로 운반하는 방식이죠. 당연히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시간도 끝없이 늘어나고요. 한국은 반대로 결정했습니다. 현장 옆에서 만들어버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막 한복판에서 공장을 세운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막의 공장을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도로도 없는 곳에요. 미친 소리 같았죠. 그런데 한국 대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면 운반 비용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습니다. 그리고 운반 중 파손 위험도 있죠. 무엇보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비싼 건 자재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사막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사람이 지쳐나가고 결국 프로젝트가 무너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파이프를 만들면 운반 비용이 사라집니다. 시간도 단축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품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논리가 맞았습니다. 미친 소리 같았는데 듣고 보니 오히려 합리적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생산 시스템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동식 생산 설비, 현장 조립 라인, 품질 검사 시스템, 전부 설계가 끝나 있었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면이 있었고 일정표가 있었고 인력 배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고요.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안 된다는 숫자가 나오면 돌아섰죠. 그러나 한국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팀 구조.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대형 프로젝트는 분업으로 돌아갑니다. 설계팀, 생산팀, 운반팀, 설치팀. 각자 맡은 일만 하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깁니다. 설계가 잘못됐다, 생산이 늦었다, 운반에서 파손됐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산, 운반, 설치, 검증. 이 네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바로 받는 구조였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책임자가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책임을 미룰 구멍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기술보다 무서운 겁니다. 책임이 끊기지 않는 구조니까요. 보통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죠.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그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책임이 끊기지 않으면 공정도 끊기지 않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죠. 아까의 조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담담했죠. 자신만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팀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었죠. 왜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도망쳤는데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쉽습니다. 계산해서 안 되면 돌아서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요? 사막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막과 싸우려 했습니다. 사막을 이기려 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사막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당신들은요? 우리는 사막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사막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막을 이해한다고요. 사막과 공존한다고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막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전부 사막과 싸웠죠. 사막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사막을 정복하려는 게 아니다. 사막을 운영하려 한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그동안 한국을 가성비 하청국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싸게, 빠르게, 그러나 품질은 그저 그런 이미지였죠. 그런데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왔죠. 허세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길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진짜 되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사막은 사막이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저 팀은 다를지도 모른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 현장이 시작되죠. 한국이 진짜로 뭘 할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볼 겁니다.
실패를 기록하러 온 사람으로서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만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본 어떤 팀보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사막에 발을 디뎠죠. 장비가 들어오고 인력이 배치되고 첫 번째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는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었죠.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막이 본색을 드러낼 때 그때 진짜가 나오죠.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기준점이 세워지고 파이프 생산 라인이 가동을 시작했죠. 한국팀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떠들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냥 일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고요. 사막은 기다리는 법을 알죠. 그리고 이틀 후 사막이 움직였습니다.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좀 분다 싶었죠. 그러다 갑자기 하늘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시야가 사라졌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폭풍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대피소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어제의 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측량 기준점이 전부 묻혀 있었습니다. 모래가 수십 센티미터 쌓인 곳도 있었죠. 어제 세워둔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비 위에도 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지형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 평평했던 곳에 모래 언덕이 생겼고 어제 언덕이었던 곳이 평평해져 있었죠. 지도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은 지형을 바꿔버리죠. 어제의 지도가 오늘의 함정이 됩니다. 측량을 다시 해야 하고 기준점을 다시 세워야 하고 루트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일주일치 작업이 하룻밤에 사라진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멈춥니다. 공기 재협상을 요청하죠. 아니면 그냥 철수합니다. 이건 불가항력이니까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막이 그런 거죠.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려고요. 절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일주일치 노력이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도 않았죠. 그냥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묻힌 장비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래를 치우고 있었죠. 누군가는 벌써 측량 장비를 들고 새로운 기준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할 때죠.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본사에 보고하고 일정 조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바로 복구에 들어갔죠. 저는 한국팀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피해 보고는요. 일정 조정은요. 그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보고는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복구가 먼저죠. 그러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팀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 같지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에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맞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규율이다. 규율.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터져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봐왔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째, 패닉.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합니다. 둘째, 책임 회피.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시작하죠. 셋째, 포기. 안 된다며 철수를 논의합니다. 한국팀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했죠. 저는 그날을 리셋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팀도 같은 표현을 쓰더군요. 어제는 잊고 오늘부터 다시.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기준점을 전부 다시 세웠습니다. 루트도 다시 잡았고 일정도 다시 짰죠. 일주일치 작업을 사흘 만에 복구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겐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비 점검, 점심 전에 진행 상황 공유, 오후에 작업, 저녁에 정리와 다음날 준비. 매일 똑같았죠. 폭풍이 오기 전에도,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 그들은 똑같이 장비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오늘 아침 루틴은 똑같았죠. 그게 무서웠습니다. 사막보다 강한 건 장비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복구가 끝나고 다시 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 연결이 진행됐죠. 첫 번째 구간이 완성될 때였습니다. 한국팀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연결이 끝난 파이프에 압력 테스트를 시작했죠. 당연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그 강도였습니다. 보통 압력 테스트는 설계 기준의 100%로 합니다. 그게 표준이죠. 설계대로 만들었으면 설계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120%로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압력을 왜 넣는 겁니까? 파이프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한국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준보다 높은 압력으로 테스트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이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사막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죠. 파이프가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모래가 스며들어 마모를 일으키고요. 설계 기준은 정상 환경 기준입니다. 여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높은 기준으로 테스트한다는 겁니까? 안전 마진입니다. 사고는 운으로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막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고는 운으로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막는다. 이게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테스트 기준을 낮춥니다. 표준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높였죠.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압력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120% 압력이 파이프 전체에 가해졌죠. 현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이프가 터지면 그 구간 전체를 다시 해야 하니까요. 일주일치 작업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았죠. 누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통과였죠. 한국팀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을 남기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죠.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팀은 성공해도 들뜨지 않는다고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들뜨지 않죠. 그냥 다음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쁨이든 절망이든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가 나오죠. 한국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팀을 관찰했죠.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장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죠. 극심한 더위, 모래먼지, 건조한 공기,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가 씹히죠. 숨을 쉬어도 배에 모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봐왔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죠.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싸움이 나고 실수가 늘고 결국 프로젝트가 무너지죠.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피곤한 건 분명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이 탔고 움직임이 느려진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저는 관찰했습니다.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켰고 식사 중에는 일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저녁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고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똑같았죠. 그런데 그 똑같음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 불확실성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불안해지고 지치고 결국 무너지죠. 한국팀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루틴이라는 확실함을요. 내일 폭풍이 올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 루틴은 똑같습니다. 그 작은 확실함이 사람을 버티게 만들었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사막보다 강한 건 장비가 아니다.
습관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예정된 진도를 맞추고 있었죠. 폭풍을 겪고 복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일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에 적어뒀던 문장이 보였죠. 실패 예측, 원인 분석 대기. 30년 동안 모든 프로젝트에 이 문장을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 원인을 분석했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사막은 사막이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천 킬로미터 중 아직 일부만 끝났을 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장비는 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팀에게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이 방식은 어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완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완공될 수도 있겠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전부 도망친 프로젝트죠. 그런데 한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가 아니라 묵묵하게, 한 걸음씩, 한 구간씩.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봤죠.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겠죠.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게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엄청난 자본도 아니었죠. 매일 반복하는 힘,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멈추지 않는 힘.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러 온 사람이 성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팀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사막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막과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메모장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관찰 계속, 결론 보류,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있으니까요. 한국팀처럼 저도 제 루틴을 지켜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죠. 폭풍이 오면 복구하고,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일정이 밀리면 따라잡았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사막은 장비를 고장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장냅니다. 장비는 수리하면 됩니다. 부품을 갈고 기름을 치고 다시 돌리면 되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부품을 갈 수도 없고 기름을 칠 수도 없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는지를요. 징조는 작은 것부터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팀 숙소 앞을 지나가다 봤습니다. 한 작업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봐온 눈빛이었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품게 되는 질문입니다. 가족이 떠오르고 집이 떠오르고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새우며들죠. 그 질문이 시작되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며칠 후 다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식당에서였죠. 한국 팀원 몇 명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위에 모래가 씹혔던 겁니다.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조심해도 모래는 어디서든 들어오죠.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또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침, 짜증, 체념, 2달 동안 쌓인 피로가 그 한마디에 묻어 있었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균열 시작. 사막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낮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덥죠. 장비를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밤에는 급격히 추워지고요. 온도 차이가 30도 이상 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죠. 모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밥 위에, 물 안에, 옷 속에, 폐 속에. 아무리 막아도 들어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칼칼하죠. 기침이 나오고 눈이 따갑고 피부가 갈라집니다. 유리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래바람에 닳아서 뿌옇게 변해 있죠. 며칠만 지나도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한국 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움직임이 느려진 사람도 있었고 말수가 줄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틴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실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결국 프로젝트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조롱이 압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저 사막에서 버티고 있다더라. 신기하네. 얼마나 갈까? 그 정도였죠. 가벼운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계속 버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쟁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싸게만 합니다. 품질은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퍼뜨리는지는 뻔했죠. 처음에 도망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못한 걸 한국이 해내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조롱은 바람처럼 퍼지고 바람은 결국 칼이 됩니다. 소문이 발주처까지 들어갔습니다. 발주처 내부에서 흔들림이 시작됐죠.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는 겁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론이 돌아서면 끝입니다. 사막보다 무서운 건 여론이죠. 사막은 최소한 공정합니다. 버티면 인정해주죠. 그러나 여론은 다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흔들어버립니다. 발주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팀 대표가 호출됐죠. 저도 참관했습니다. 감시관 자격으로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발주처 관계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든 구간의 테스트 기록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테스트 기록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골적인 불신이었죠. 한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째, 화를 냅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둘째, 굴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죠. 한국 대표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에 오시죠. 직접 보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들이 서로 눈을 교환했죠. 한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테스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그때 말씀하시죠. 당당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자신감이었죠. 숨길 게 없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발주처에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죠. 며칠 후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 팀에게는 증명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압박이기도 했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끝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팀에게 소식이 전해졌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해할 거라 생각했죠. 당연합니다. 갑자기 점검이 들어온다는데 긴장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한국 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관리자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지시도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도 없었죠. 그냥 평소대로.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발주처가 점검을 나오는데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한국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점검 준비를 안 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점검 때만 잘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평소에 잘해야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점검입니다. 매일 기준을 지키고 있죠. 발주처가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매일이 점검이라.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점검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준을 지키는 것. 그러면 언제 누가 와도 당당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검 이틀 전 장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장비 중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켰죠. 압력 측정 장비였습니다. 점검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죠. 이게 없으면 테스트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리를 시도했지만 부품이 필요했죠. 부품을 가져오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점검은 이틀 후인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점검 연기를 요청하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장비 고장은 불가항력이니까요. 발주처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관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장비가 고장 났는데요. 연기하면 핑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뭔가 숨기려고 시간을 번다고요. 의심이 더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비 없이 테스트를 할 순 없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답이 없었죠. 장비가 없으면 테스트를 할 수 없고 테스트를 못하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예비 장비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작동은 합니다. 그걸로 테스트하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 장비는 정밀도가 낮았죠. 기준을 통과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그 장비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장비 탓을 할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테스트 기준을 더 높이는 겁니다. 장비 정밀도가 낮아도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으면 문제 없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테스트 기준을 더 높인다고요? 지금도 설계 기준의 120%로 하고 있는데 더 높이겠다는 겁니까?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높이면 통과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걸 믿어야죠. 우리는 처음부터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더 높은 기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보통은 반대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준을 낮추죠. 이번만 봐달라고, 상황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저건 자신감이다. 자기들이 만든 것에 대한 확신, 기준을 높여도 통과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아니면 저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죠. 테스트 기준을 설계 기준의 130%로 올린다. 한국은 속도를 버렸습니다. 대신 신뢰를 택했죠. 점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팀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장비를 점검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현장을 눌러고 있었죠. 말소리가 줄었습니다. 농담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죠. 모래 냄새가 났습니다. 기상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모래 폭풍 가능성 있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필이면 점검날의 폭풍이라니.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죠. 한국 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보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내일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점검 연기를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폭풍이 오면 테스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면 대응하면 됩니다. 안 오면 예정대로 하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뿐입니다. 준비는 다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폭풍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준비뿐입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국팀은 숙소로 돌아갔죠. 저도 숙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현장을 뒤돌아봤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이 어둠 속에 있었죠.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한국이 증명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죠.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그날 밤 현장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내일이 고비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폭풍이 올 수도 있고 테스트가 실패할 수도 있고 발주처가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팀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죠. 기준을 높이고 연기를 거부하고
폭풍에도 맞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를 기록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감시관이어야 합니다.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점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봤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새벽부터 나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비를 덮개로 감싸고 측정 기기를 보호하고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를 찾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 테스트를 마치면 됩니다. 3시간이요. 원래 일정은 하루 종일 아니었습니까? 핵심만 보여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록으로 증명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죠. 축소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꾼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발주처 점검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하늘을 봤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검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점검단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폭풍이 오고 있는데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늘 이런 상황입니다. 폭풍을 피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점검단이 서로 눈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점검단을 현장 전체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그런데 움직이면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현장이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파이프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공장이었죠. 콘크리트 파이프가 줄줄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흘러나왔죠. 그 옆에는 정비시설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부품 창고도 있었고 정비 인력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와 식당도 체계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의료시설까지 있었죠. 작은 규모였지만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전진기지였죠. 점검단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물류가 끊기면 끝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점검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죠.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봤죠.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붓고 양생하고 검사하는 전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검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수십 개까지 가능합니다. 점검단이 술렁였습니다. 수리 개요. 이 사막 한복판에서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생산된 파이프는 바로 운반 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파이프가 생산되면 바로 실어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전장을 설계하러 왔다. 맞는 표현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구축한 보급기지 같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점검단이 운반 과정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이 안내했죠.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트럭 행렬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이 줄을 지어 달리고 있었죠. 각 트럭에는 거대한 파이프가 실려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을 가르는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점검단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막 위를 지나가는 건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한국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생산과 운반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생산이 멈추면 운반이 멈추고, 운반이 멈추면 설치가 멈추죠. 그래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점검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멈추는 거 아닙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라인이 있습니다. 한 라인이 막히면 다른 라인이 받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 라인은 즉시 복구합니다. 점검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모든 상황에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설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파이프가 땅에 묻히는 과정을 봤죠. 거대한 파이프가 크레인에 들려 내려갔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연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이어붙이는 작업이었죠. 여기서 오차가 나면 나중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죠. 한국팀은 연결 부위를 3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관 검사, 두 번째는 측정 검사, 세 번째는 압력 검사였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었습니다. 점검단이 물었습니다. 왜 3번이나 확인합니까?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구간을 다시 파야 합니다. 비용이 10배로 늘어나죠. 처음에 3번 확인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점검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죠.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최적화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더 어두워졌죠.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점검단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핵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압력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죠. 파이프가 실제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증명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장비가 세팅됐습니다. 예비 장비였죠. 정밀도가 낮은 장비. 그래서 한국팀은 테스트 기준을 130%로 올렸습니다. 점검단에게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기준의 130% 압력으로 테스트합니다. 점검단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130%요. 보통은 100% 아닙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사막 환경을 고려한 안전 마진입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 모래 침투, 지반 변형,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면 설계 기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검단이 서로 눈을 교환했습니다. 인상적이라는 표정이었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압력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자, 100%, 110%, 120%. 게이지 바늘이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죠.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죠.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5%. 파이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압력을 버티는 소리였죠. 정상적인 소리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78%. 점검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지켜봤죠. 130%. 게이지가 멈췄습니다. 목표 압력에 도달했죠.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유지합니다. 5분간 유지합니다. 가장 긴 5분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모래는 점점 많이 날리고 압력은 130%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테스트 완료. 누수 없음. 압력 안정. 현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점검단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훌륭한 품질입니다. 그러나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코앞까지 와 있었죠. 한국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철수합니다. 장비 보호 우선입니다. 한국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장비를 덮고 자료를 챙기고 점검단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죠. 대피소에 들어간 직후 폭풍이 덮쳤습니다.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모래가 벽을 때리는 소리였죠. 창문이 흔들렸고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점검단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겁니까? 매일요.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이렇습니다. 점검단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조롱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대신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점검단이 떠나기 전 대표가 한국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의심하고 왔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한국 대표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점검단 대표가 이어서 말했죠. 소문은 거짓이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한 팀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가동 테스트를 준비하시죠. 한국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호는 없었죠. 그냥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점검단이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폭풍이 지나간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를 확인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남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때 한국은 구멍을 막았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점검은 통과했습니다. 발주처의 의심은 해소됐죠. 경쟁국들의 조롱도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동 테스트.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는 시험이었죠. 지금까지는 준비였습니다. 파이프를 만들고 연결하고 압력을 테스트했죠. 그러나 그건 리허설이었습니다. 진짜는 물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끝이죠. 연결 부위가 터지면 끝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물이 실제로 흐르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요. 조롱과 의심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가장 높은 벽이. 저는 그 벽 앞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동 테스트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됐죠.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가 정말로 완성되는지를요. 발주처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가동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판결이었죠. 성공하면 한국은 전설이 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지죠. 지금까지의 노력, 희생, 땀,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팀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죠. 평소의 담담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시험의 무게를 모를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쟁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발주처 주변에서 이상한 접촉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며칠 후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손을 들었다가 상세 브리핑에서 흔들려 빠졌죠. 그 중국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카드를 들고요. 발주처 관계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제안은 간단했죠.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라.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돈이죠. 정치적 지원이죠.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까 거래로 흔드는 겁니다. 발주처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흔들렸죠.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감시관 자격으로요. 중국 측 로비스트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교력이 없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손잡는 게 유리합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이 뒤틀렸죠. 기술로 승부하지 못하니까 정치로 뒤집으려는 겁니까? 한국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죠.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러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알면 동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숨기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중국이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는 거래할 게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외교 카드가 없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죠. 우리가 가진 건 현장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교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죠. 거래로 이기는 사람은 거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이기는 사람은 남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동 테스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모든 구간을 다시 점검했죠. 연결 부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압력 테스트를 반복하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미 점검이 끝난 구간 아닙니까? 왜 다시 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일정이 빡빡한데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보험이죠. 가동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 위험을 줄이는 데 시간을 쓰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낮춥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 꼼꼼하게 했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발주처에서 연락이 왔죠. 테스트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한국팀이 술렁였습니다. 기준을 올린다고요. 지금요? 테스트 나흘 전에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압력 테스트 기준이 올라갔고 유량 테스트 기준도 올라갔죠. 원래 기준보다 15%나 높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기준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다. 로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을 떨어뜨리기 위해 기준을 올린 거죠. 정치로 이기려는 겁니다. 한국팀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건 불공정합니다. 항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테스트 직전에 기준을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대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죠. 항의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건 명백한 방해입니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죠. 그리고 항의하면 우리가 자신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표가 이어서 말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설계 기준의 120%, 130%로 테스트해왔죠. 15% 상향됐다고요. 그래도 우리 기준보다 낫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을 교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처음부터 안전 마진을 넉넉하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올라가도 문제 없었습니다.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꺾으려고 기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서 증명할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죠.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공정함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함을 넘어서기로 한 거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증명하는 사람은 강해 보이죠.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테스트 이틀 전이었습니다. 사막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기상예보가 들어왔죠. 테스트 당일 대규모 모래폭풍 예상.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또 폭풍입니까? 하필이면 테스트 당일에요.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막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시험하려는 것 같았죠. 한국팀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응이 궁금했죠. 관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비합니다. 연기를 요청하지 않으실 겁니까? 요청하지 않습니다. 연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판단이었죠. 연기를 요청하면 한국이 자신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발주처 내부의 의심파가 더 힘을 얻겠죠. 테스트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폭풍에 대비해 장비를 보호하고 예비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 매뉴얼을 확인했죠. 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멈추는 사람은 없었죠. 한 작업자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어떻게든 끝난다.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각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저는 한국 대표를 찾았습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내일 폭풍이 올 겁니다. 장비가 오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태도.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폭풍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의 편견도 통제할 수 없죠. 경쟁국의 방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테스트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붉길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주처 관계자, 점검단, 기자들, 그리고 경쟁국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이 순간을 지켜보러 왔죠. 한국 팀은 이미 위치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메인 밸브 앞에 섰습니다. 이 밸브가 열리면 물이 흐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로요. 성공이냐 실패냐. 모든 게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발주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최종 가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한국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밸브 앞에 섰죠. 그의 손이 밸브 위에 올려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죠.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의 손, 30년 경력의 흔적이 새겨진 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죠.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밸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실패를 기록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감시관이어야 했죠.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제발 흘러라. 밸브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파이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 같았죠. 파이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파이프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죠.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땅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바람 소리와 파이프 소리만 현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죠. 3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봐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밸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죠.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파이프 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파이프 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굵어졌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현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물을 바라봤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세계가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지 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죠.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평생을 이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가 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물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만지며 울었죠.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왔죠.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에 물을 끼얹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죠. 희망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눈앞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그 광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죠. 그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물은 사막을 적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적셨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만 기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현장, 도망치는 기업, 좌절하는 사람들. 그것만 봐왔죠. 성공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성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파이프 끝에서 쏟아지는 물은 사막의 모래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건 그냥 물이 아니다. 증거다. 한국이 해냈다는 증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는 증거. 세계의 조롱을 이겨냈다는 증거.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압력 측정이 시작됐죠. 모든 구간의 압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압력에서도 문제가 없었죠. 유량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죠. 물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율.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입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면 끝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결 부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지니어가 숫자를 읽었죠. 누수율 0.01% 미만. 현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0.01%요. 사실상 0이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시 측정해 주십시오. 엔지니어가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누수율 0.01% 미만.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런 숫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이런 누수율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연결 부위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죠. 그 모든 연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이 숫자가 나옵니다. 단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낸 겁니다. 신뢰가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발주처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를 바라봤죠. 이건 공사가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그 한마디가 현장을 눌렀습니다. 유산. 그게 맞는 표현이었죠. 한국이 남긴 건 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공이 선언됐죠. 발주처와 한국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물론 기뻐하고 있었죠. 그러나 과하게 들뜨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성공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가 있고 관리가 있고 더 많은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들뜨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분입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내일 일어나면 꿈이었나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당신들도 도망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도망치면 편했을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도망치는 게 맞았죠. 비용, 위험, 실패 확률. 어느 쪽으로 봐도 포기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산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을 무시하고 뛰어들어야 하죠.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계산만 했으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으면 누구도 손 들지 않았겠죠. 한국은 계산을 넘어섰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폭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보가 빗나간 거죠. 아니, 어쩌면 사막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인정해 준 건지도 모릅니다. 현장에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죠. 그냥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감시관이 축하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었죠.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 노래였죠. 저는 가사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인 노래였습니다. 다른 팀원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늘어났죠. 나중에는 전체가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향을 부르고 있구나.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친구를, 조국을 부르고 있구나. 노래가 끝났을 때 몇몇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당연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쪽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냈구나.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요. 조롱과 의심을 뚫고요. 사막의 시험을 이겨내고요.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오늘 한국은 역사를 썼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다. 밸브가 열리는 순간 저는 관찰자에서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중립적인 감시관이 아니었죠. 이 성공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죠. 저는 현장에 남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봤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서 파이프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길게 뻗어 있었죠. 그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파이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걸요. 그러나 세상은 모를 겁니다. 이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를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를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겨냈는지를요. 저는 압니다. 처음부터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록할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요. 무너짐이 아니라 일어섬을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만든 물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증인으로서요.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사막에서 물이 흐른다. 처음에는 업계 내부에서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금세 전 세계로 퍼졌죠. 뉴스가 나갔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프로젝트, 그렇게 불렸습니다. 저는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실패 보고서만 써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공 보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세상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질문이 돌았죠. 가능한가?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의심에서 궁금증으로, 조롱에서 관심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기술을 썼는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어떻게 사막에서 버텼는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가성비 하천국이라고요. 싸게만 한다고요.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이 역전됐습니다. 처음에 도망쳤던 나라들이 있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들은 불가능하다며 돌아섰습니다. 미친 프로젝트라고 했죠. 이제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못했지? 그 질문이 그들 내부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각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산만 했기 때문이죠. 숫자가 안 맞으니까 포기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산을 넘어섰죠.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낸 겁니다. 경쟁국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국 방식 분석 필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보통 승자는 벽을 칩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죠. 기술을 독점하고 노하우를 숨기고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들게 얻은 걸 왜 나눠줍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운영 노하우까지 공유했죠. 배우고 싶다는 나라들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유합니까? 힘들게 얻은 기술인데요. 독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공급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죠. 한국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독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만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결국 피해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기술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숨기면 죽어요. 우리가 공유하면 다른 나라들도 발전하고 결국 전체가 좋아지죠.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겼지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죠. 약한 사람이 이기면 움켜쥡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나눕니다.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현지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이 흐르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막에 농지가 생겼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죠. 모래밭에서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시험 재배 수준이었죠.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작물이 자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농지가 늘어났죠. 마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부족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구하러 몇 시간씩 걸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대신 물을 기르러 갔죠. 여자들은 새벽부터 물동이를 이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물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여자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죠. 한 여인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죠. 그녀는 그 물을 받아 아이의 얼굴을 씻겼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쉽게 물을 쓸 수 있을 거라고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이게 한국이 한 일입니다. 파이프를 깔았을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삶을 바꾼 겁니다. 희망을 준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물이 올 거야? 언젠가 나아질 거야. 언젠가.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는 물이 있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언젠가에서 이제는으로. 그 변화가 한국이 만든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죠. 떠나려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파이프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그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한국팀은 이미 대부분 떠났습니다. 일부 인원만 남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도 곧 떠날 예정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요. 당신이 쓴 보고서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땠습니까? 30년 경력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처음입니다. 성공을 목격한 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건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문 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그 어딘가에 파이프가 묻혀 있었죠. 그 안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요. 30년 동안 저는 실패를 기록해왔습니다. 무너진 현장, 도망친 기업, 좌절한 사람들. 그것만 봐왔죠. 인간의 한계, 자연의 힘, 욕심의 결말, 그런 것들을요.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죠. 희망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결국 인간을 이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했죠. 싸우지 않고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집니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정권은 바뀝니다.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분쟁은 반복됩니다. 평화가 와도 다시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한국이 만든 물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물은 흐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물은 흐르죠. 분쟁이 일어나도 물은 흐릅니다. 파이프는 땅 아래 묻혀 있고 그 안에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이 남긴 것입니다. 기술은 중립입니다. 누가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선택입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한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죠. 그러나 한국의 태도는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이겨도 독점하지 않는 태도.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불가능의 기준, 성공의 기준, 책임의 기준. 전부 바꿔놨죠. 이제 세상은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한국이 해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고요.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막이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러나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제 가방에는 성공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30년 만에 첫 번째 성공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현장의 실패를 기록하러 왔다. 사막은 늘 인간의 오만을 무너뜨렸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사막과 싸우지 않았다. 이해했고 준비했고 끝까지 책임졌다. 정치는 사라질 수 있다. 독재자는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신뢰로 만든 구조물은 남는다. 사막 아래 묻힌 그 물길은 한국이 남긴 가장 강력한 증거다. 불가능을 이긴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태도.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기준을 바꿔놓았다. 보고서를 마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퍼졌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기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현장들, 실패한 프로젝트들, 좌절한 사람들, 그 모든 기억 위에 이번 성공이 덧씌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만 보던 눈으로 성공의 가능성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